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화당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약속을 드렸던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는 게시물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우선 김재열님이 주신 질문이 건설업 주거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주거에 주력하는 중견건설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비주거에 주력하는 중견건설사라고 하시면 보통 뭐 토공사라든가 또는 부대공사만 담당을 하는 업체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시공순위가 한 15위권에서 30위권 사이에는 그런 중견건설사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못해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흔히 뭐 레미안이나 힐스테이트 같은 대표적인 브랜드로 지칭을 하고 있는 10대 건설사의 경우에는 사실 전국구를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 시키고 시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민간 분양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부터 뭐 땅끝 해남마을까지 사실 뭐 저희가 땅만 수익성만 떨어진다면 대부분 이제 전국구에서 아파트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중견건설사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이 스스로가 먼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먼저 사이즈를 키우는 게 특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흥 같은 경우는 전라도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기타 경남 지역 같은 경우도 경상도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호반처럼 좀 더 사이즈가 커지면서 본사를 서울로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먼저 처음에 털을 잡고 사업을 키우고 브랜드 인지도를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미 각인을 시킨 브랜드의 중견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리하게 서울이나 경기도권으로 올라와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원래 털을 잡았던 곳에서 계속 좀 뭐랄까요, 지속적으로 수주 활동을 진행을 하고 시공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먹다 버린 옥수수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개인의 신입 연령대 마지노선을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자, 제가 이 부분은 기존의 어떤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나이가 그다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옛날처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졸업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뽑겠다 이런 식으로 인사팀이 정책을 가지고 가는 대기업은 없습니다. 사실 뭐 삼성물산이나 아니면 뭐 DLENC, GS건설이 예를 들면은 입사하시는 분들 중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2세, 뭐 많게는 한 33세 정도까지도 입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 나이에 입사를 하시는 이유는 뭐 보통 저희가 한 5위에서 10위권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공채로 입사를 하셨다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중고 신입으로 일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회사를 옮기시면서 신입으로 지원을 하신 분들의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신입 연령대의 나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나이가 그만큼 늦게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공백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스토리나 설명을 나중에 면접이나 자소서에 충분히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레드필이라고 하는 분이 적어주신 대기업으로의 경력 이직 시 일반적인 연령대의 마지노선도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대기업으로 경력을 이직할 때 저희가 보통 삼성 같은 경우는 4년 이상의 경력자에 한해서만 경력 이직을 접수를 받습니다. 4년이 거의 딱 마지노선이고, 저희가 경력 시장에서 최소 경력으로 가지고 가는 게 3년입니다. 사실 저희가 50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경력으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직급도 부장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실무를 보는 직무이기보다는 사람을 컨트롤하고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직함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력 이직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간을 뽑는 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보통 50세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미니멈 나이로 갔을 때에는 보통 저희가 한 대리를 달았을 때는 그래도 경력 이직으로 갔을 때 본인이 손해를 보지 않고 이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너라는 분이 입사 전과 입사 후 요즘도 학벌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고, 학점이 높으면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학벌 같은 경우는 사실 보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보는 회사도 있고, 제가 어디라고 딱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에 반해서 정말 학벌을 안 보고 외국어 성적이나 또는 인턴 경험이나 또는 이제 자소서 내용만으로 저희가 뽑는 회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회사에 따라서 틀리다. 그리고 입사 전에 학벌을 본다고 하더라도 입사를 하고 나면은 사실 학벌이 그다지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임원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의 케이스를 보면 거기에 학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분들은 10명 중에 1명 정도 밖에는 없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라인을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줄을 잘 잡아서 올라간 경우에만 그런 식으로 케이스가 나오는 거고, 대부분의 건설회사에서 임원을 달거나 아니면 위에 이제 사업부장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본인의 능력, 치로 승부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학점이 높으면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학점이 높아서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학점만 높기 때문에 안 좋게 보는 겁니다. 학점이 높기 때문에 외국어 성적이 조금 후달린다거나 또는 인턴 경험이 없다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학점이 높은 지원
지원자가 있는데 영어 성적이 토익이 700대이고 인턴 경험이 전혀 없고 나는 이 학벌과 학점으로만 지원을 하더라도 다른 경쟁자보다 우월할 거야 라고 하는 착각에서 벌어지는 사태가 바로 이런 경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점이 높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 다른 조건에 비해서 학점이 같이 밸런스가 맞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입사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3.4에서 3.8이 많아요. 가장 많아요. 그 분포도가 가장 학점이 많은 퍼센테이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피큘님이 적어주신 안녕하세요 노가당님 오랜만에 댓글 답니다. 예, 오랜만에 뵙네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요즘 건설사가 호황이라는데 제가 토목가인데 토목 분야 시공도 취업에 있어 호황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자, 토목 순수 토목을 진행하는 토목사업본부의 수주 물량은 많이 떨어졌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4대강 사업 때 한번 몇십 조 공사에 호되게 당하고 난 뒤로 사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SOC 사업이 거의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토목사업본부에서 진행하는 공사는 해외에서 진행하는 뭐 교량공사라든가 항만공사 외에는 딱히 저희가 크게 뭐 1조 이상의 물량을 가져오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일감이 줄었어요. 하지만 토목이 꼭 토목사업 부분에만 가는 건 아닙니다. 뭐 현대건설이 수주하는 한남 상구역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기 부지정지공사 같은 경우는 토목이 가서 직접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축사업본부든 플랜트사업본부든 토목이 가서 해줘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대형건설사에서 시공이나 설계를 같이 뽑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계 쪽 자리가 없으면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시공 쪽으로 가는지도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만약에 신입사원을 뽑고 난 뒤에 TO가 설계 쪽에서 없다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인사팀과의 면담 시에는 시공 쪽으로만 저희가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2, 3년 안에는 직무전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시공에서 설계도 넘어오고 설계에서 시공도 넘어갑니다. 대부분 요즘 컨텐츠가 ENC 플레이어예요. 엔지니어링과 컨스트럭션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인재를 신입사원에서 찾아서 기르는 것이 이 회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내가 어느 보직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30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쭉 이어지는 보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유주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종합건설사에서 공무보조나 혹은 상대적으로 시공순위가 낮은 곳에서 짧게 일한 후 인턴처럼 포장해서 자소서에 성과를 내는 것이 무리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단지 이제 본인이 실제적으로 일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현체적으로 일을 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을 보실 때도 얘기를 좀 잘 하셔야 되겠죠. 인턴 경험으로 커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도 딱히 면접을 보는 곳에서 그런 부분에까지 디테일하게 막 파고들면서 이게 팩트다 아니다라고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 경험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본인이 경험했던 실제 일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공 공무 견적을 합쳐서 뽑던데 신입 때는 어떤 분야를 희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설회사에서 다양한 직무가 있어요. 영업과 입찰 견적, 그리고 사업, 그리고 설계, 시공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단연 시공입니다. 견적을 하든 입찰을 하든 시공 경험이 없는 직원이 맡아서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중간에 패키지 하나를 빼먹던가 똥탕을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사실 건설회사에서 가장 똥탕을 많이 내는 직원이 누구죠? 본사에서만 20년을 쭉 일을 해온 직원들이에요. 이런 직원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발주처와의 코디네이션이나 이런 익스피리언스가 없기 때문에 책으로만 배운 대로 업무를 봅니다. 프로세스에 따라서만.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라든가 돌발 상황이 있을 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시공 경험을 먼저 쌓는 게 가장 좋다. 확실히 건설회사는 경험 산업입니다. 수주 산업이자 경험 산업이기 때문에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경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완성을 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밑에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